안녕하십니까. 이 채널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군사 충돌, 그리고 전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서울 한복판, 명동이나 강남역 거리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마 10중 8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거나 곧바로 쓴소리부터 쏟아낼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기 팍팍하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정치는 매일 싸우기만 한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며 또 만원 지하철에서 한숨을 쉬며 느끼는 대한민국의 민낯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2026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는 우리의 이런 우울한 자화상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인 스스로가 평가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률은 고작 60.4%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한 셈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스스로를 강대국 사이에 낀 고래 싸움의 새우 혹은 분단된 반도의 좁은 땅덩어리에 갇힌 변방의 국가로만 인식해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독하게 일해야만 간신히 선진국의 턱밑을 따라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 지독한 생존 본능이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지쳐버렸습니다. 성장의 과실보다 생존의 피로감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고 어느새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감정은 배부른 사치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다 건너 국경 밖으로 돌리는 순간 이 우울하고 답답한 지표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매일 한숨 쉬며 자조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표 하나에 그야말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26개국, 무려 13,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가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구촌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비율은 무려 82.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사상 최고점이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매긴 점수보다 무려 22%포인트나 더 높은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 거대한 간극은 우리에게 아주 기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외면하는데 세계는 우리를 동경할까요?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두고 등잔 밑에 시각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거대한 시스템 안쪽에 갇혀 매일매일 그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자잘한 마찰음, 매일 겪는 스트레스와 불합리함에만 돋보기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이 시스템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다릅니다. 그들의 눈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뿜어내는 압도적인 역동성과 치명적인 문화적 매력,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대중들에게 이토록 광범위하고 깊은 호감을 얻어낸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서구 열강들은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았지만 원주민들의 마음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의 초강대국들은 거대한 자본과 무기로 세계를 옥죄지만 그 이면에는 늘 거센 반발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무력의 위협이나 자본의 횡포 없이 오직 매력이라는 무형의 자본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침투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유행 정도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극히 차갑고 계산적이며 치밀하게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 팽창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22%포인트라는 기묘한 인식의 간극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쿨한 척 외면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체급과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권력의 이동을 추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문화와 제품, 심지어 우리의 국가 인프라까지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체 어디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서구의 화려한 선진국들을 떠올리셨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가 매혹시킨 진짜 타겟, 이 조용한 문화 제국의 가장 열렬하고 든든한 우군들은 우리의 낡은 편견과 상상을 완전히 벗어난 세계 지도상의 아주 낯설고 복잡한 지역들에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선진국의 지도를 잠시 머릿속에서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가장 열광하고 우리의 문화와 경제력에 가장 깊은 호감을 느끼는 나라들은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파리의 에펠탑 혹은 런던의 템스강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발표된 대규모 국가인식 조사에 최상위권에 랭크된 국가들의 라인업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야말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우방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서구권 국가들은 이 목록의 최상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1위 국가는 바로 중동의 심장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무려 94.8%라는 긍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체감이 되십니까? 국가 인구 전체의 95% 가까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특정 국가를 맹목적일 정도로 좋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자국 정치 지도자의 지지율로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사실상 전원일치에 가까운 경악스러운 수치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위는 94%를 기록한 이집트, 3위는 91.4%의 필리핀, 4위는 90.2%의 튀르키예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압도적인 지지와 호감을 보내는 나라만 무려 4곳에 달합니다. 그 뒤를 잇는 나라 역시 89%의 인도와 88.8%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명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과 무형의 매력이 가장 강력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곳은 전통적인 서방 세계가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를 아우르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과거에 우리는 이 지역들을 세계 경제나 문화 교류의 변방쯤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거리가 멀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적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지정학적 무대에서 이 나라들은 결코 변방이 아닙니다. 이들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틀어쥐고 있거나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는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핵심 전략 국가들입니다. 강대국들이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바로 그 콧대 높은 땅에서 대한민국은 오직 이미지와 호감만으로 1위 자리를 싹쓸이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엄격한 이슬람 율법과 보수적인 전통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파견하고 경제 제재의 채찍을 휘두르며 그 문을 억지로 열어젖히려 할 때마다 거센 반미 감정과 종교적 극단주의라는 맹렬한 저항에 부딪혀야만 했던 아주 견고한 요새와도 같은 곳이죠. 서구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조차 이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앞에서는 번번이 튕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낯설고 방어적인 땅에서 한반도 남쪽의 조그만 나라가 뿜어내는 문화와 매력이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무장해제시켜버린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유튜브 알고리즘의 승리나 우연히 찾아온 유행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서방의 어떤 초강대국도 해내지 못한 아주 정교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심리적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강압적인 외교적 협박 한 번 없이 그들의 거실 한가운데로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침투는 훗날 수십조 원의 경제적, 군사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대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완벽한 심리적 지배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서구의 콘텐츠를 거부하던 그 깐깐한 중동 사람들이 유독 한국의 이야기에는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의 진정한 출발점을 찾으려면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2007년 중동의 또 다른 심장부이자 가장 폐쇄적이라는 이란의 어느 평범한 가정집 거실로 시계를 되돌려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그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 사람들은 대체 무엇에 홀려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일까요? 2007년의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슬람 율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서구의 타락한 문화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 영화 한 편도 까다로운 검열을 거쳐야만 방영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해, 이란 국영 방송국에서 방영된 낯선 동양의 드라마 한 편이 그 견고한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만든 사극 대장금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내에서 대장금이 기록한 최고 시청률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아예 없는 10%의 가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이란 국민이 저녁 시간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주인공의 삶에 울고 웃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금식 기간인 라마단 기간에도 밥은 굶을지언정 대장금은 봐야 한다는 말이 유행병처럼 번졌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중동 사람들의 마음을 그토록 깊게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현상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문화적 원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주파수의 완전한 동기화입니다. 중동이나 아시아의 보수적인 국가들이 그동안 수입해온 서방권의 영상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할리우드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화려하고 자극적이지만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주의를 극도로 강조하고 전통적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쿨한 것으로 묘사하곤 하죠. 엄격한 종교적 율법과 보수적인 가부장제 아래 살아가는 중동의 가정에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다 같이 시청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하고 불편한,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온 한국의 콘텐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면은 세련되고 이야기는 흥미진진했지만 그 기저에 깔린 도덕적 기준은 놀랍도록 그들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끔찍이 아끼고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남녀 간의 애정 표현조차 눈빛이나 손끝의 떨림만으로 아주 절제되어 표현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섬세한 감정선은 그 어떤 서양의 드라마보다도 깊고 애절하게 건드렸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가족주의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와 재미까지 동시에 챙겨준 유일한 완벽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스스로 촌스럽다고 자주 했던 우리의 끈끈한 정,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 전통, 그리고 보수적인 감정 표현들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뚫기 힘들다는 이슬람과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문화적 장벽을 단숨에 박살내는 마스터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방의 문화적 제국주의에는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한국이 건네는 이 따뜻하고 예의 바른 이야기 앞에서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는 곧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거쳐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낯선 동양의 작은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서구 사회 못지않은 눈부신 발전과 아름다움을 이룩한 이상적인 롤모델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정서적 동기와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아주 긴 전략의 프롤로그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다면
지금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벽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린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그 열려버린 문틈 사이로 훨씬 더 정교하고 노골적인 다음 단계의 침투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호감을 얻어내는 것 이상의 거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대의 지정학에서 가장 무서운 형태의 침투는 눈에 보이는 영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타국 국민들의 물리적인 시간과 정신을 점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감각과 마음의 동기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의 엄격한 거실벽을 가볍게 뛰어넘은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은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시간 점령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운이 좋았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공 정도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수치들이 보여주는 궤적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청각 엔터테인먼트 자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출액은 무려 1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분석하는 지정학자들의 눈에 이 천문학적인 달러보다 훨씬 더 소름 돋게 다가오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대국 국민들의 일상을 우리가 얼마나 깊숙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체류 시간, 즉 마인드쉐어의 지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거대한 대륙, 인도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한국의 영상물을 가장 탐욕스럽게 소비하는 나라는 놀랍게도 14억 인구의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 한 명이 일주일 동안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는 데 쓰는 시간은 평균 18.6시간에 달합니다. 국민들이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 40분 이상을 오직 한국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 한국의 미적 이미지, 그리고 한국의 언어를 쳐다보는 데 바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거대한 시간을 헌납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영상을 봅니다. 그저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국가와 국가가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정 국가가 정교하게 조립해낸 세계관에 매일 수시간씩 노출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가 정해놓은 도덕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이식받는 과정과 같습니다. 시각과 청각을 지배당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한 방어 기제는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사실상 가장 부드러운 형태의 심리적 세뇌이자 완벽하게 자발적인 문화적 복종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과거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국의 낯선 영토를 점령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자국의 언어와 역사를 주입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와 피 비린내 나는 폭력,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강압적인 법률 조항 하나 없이 2억 2,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글로벌 팬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폭발적으로 팽창한 이 2억 명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에 스스로 동화되어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한국의 삶을 찬양하는 무장하지 않은 정예 군단이나 다름없습니다. 결코 폭력적이지 않지만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 치명적으로 상대방의 정신과 시간을 포위해버린 완벽한 승리입니다. 적개심을 사르르 녹여내고 철저한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는 이 1단계 마인드 컨트롤 작전이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판을 뒤흔드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와 심장이 특정 국가에 매료되어 달콤한 항복을 선언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그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이루어집니다. 영상 속 환상에 갇혀있던 그들의 일상과 물리적 지갑이 아주 기꺼이 맹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화면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2억 명이 넘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대한민국. 하지만 권력의 생태계에서 단순한 동경과 호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아주 노골적이고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경제적 연쇄 폭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문화가 마음의 빗장을 풀면 그 열린 문을 타고 거대한 실물 경제가 해일처럼 밀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화면으로 한국을 동경하게 된 사람들은 결코 수동적인 시청자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화면 속 주인공이 먹고 마시고 바르는 모든 것을 현실의 자기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물리적인 소비를 갈망하게 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노래를 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 일상의 모든 감각을 한국식으로 채우려는 이 거대한 갈망은 믿을 수 없는 경제적 지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뷰티 제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돌파했고 식음료 제품 수출액은 124억 달러를 찍으며 둘 다 건국 이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려 2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는 오직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갑에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수출로 1달러를 벌어들이면 그 화면에 스쳐 지나갔던 화장품, 먹거리, 옷차림이 줄줄이 엮여 수백 달러의 수출로 이어지는 완벽한 마법의 수익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앞서 한국의 영상물을 매일 3시간 가까이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했던 인도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면 속 배우들의 투명한 피부를 동경하던 인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자막 없이 영상을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 내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무려 21%로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섰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인도로 향하는 한국 뷰티 제품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무려 44.7%나 폭등했습니다. 현지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가 뷰티 제품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100명 중 97명, 사실상 전원일치입니다. 이제 인도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프리미엄 딱지가 없으면 화장품을 팔기조차 힘든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91.4%에 달했던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봉쇄되어 집안에 갇혀있던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영상물을 정주행하며 화면 속 주인공들이 맛있게 먹는 붉은 국물의 라면과 초록색 병소주에 지독하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잔을 탁 부딪히며 건배를 외치는 한국식 음주 예절이 필리핀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장 힙하고 세련된 유행으로 자리 잡았죠. 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문화적 소비의 타이밍에 맞춰 2026년 3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번의 방문으로 현장에서 1,640만 달러 규모의 소비재 수출 계약이 즉각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문화를 미끼로 던져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지배해버린 치밀하고 완벽한 국가 단위 세일즈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예술이나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보이지 않는 세일즈맨입니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느끼기도 전에 매일 바르는 화장품과 매일 먹는 음식으로 그들의 거실과 식탁을 점령해버린 이 부드러운 침투는 이미 전 세계의 소비 지형을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이나 라면, 소주는 이 거대한 권력 팽창의 시나리오에서 고작 표면을 덮고 있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치밀한 시선이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어떤 선진국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훨씬 더 은밀하고 무겁고 때로는 잔혹하기까지 한 국가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무대 위에서 강대국들은 전통적으로 타국을 지배하기 위해 아주 익숙하고도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세계 제1의 패권국인 미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을 앞세워 세계 질서를 통제합니다. 미국의 동맹이 된다는 것은 곧
막강한 안보의 우산을 제공받는 대신 그들의 거대한 세계 전략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순간 무자비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이 가해지죠. 반면 새롭게 부상한 강대국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른바 1대1로라는 이름 아래 천문학적인 자본을 무기로 삼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항구와 철도, 도로를 지어주며 환심을 사지만 그 막대한 자본의 이면에는 가혹한 부채의 덫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국가의 핵심 인프라 소유권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현대판 경제적 식민지나 다름없는 무서운 방식입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국가들은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한 단계 더 현대화하기 위해 최첨단의 기술이 필요하고 자국을 방어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며 경제를 돌릴 거대한 발전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손을 잡자니 정치적인 간섭이 두렵고 중국의 자본을 빌리자니 국가의 목줄을 잡힐까봐 뼈저리게 두려운 것입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상흔을 겪어본 나라들일수록 외세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병적으로 경계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돼 자신들의 영토나 주권에 어떤 야욕도 품지 않는 완벽하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안 파트너를 간절히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권력 팽창이 시작됩니다. 상대국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타국의 해안가에 군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빚을 지워 항구를 빼앗는 짓도 하지 않죠. 대신 우리는 가장 예쁘고 잘생긴 청춘들의 노래와 춤으로 다가갑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공감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드라마를 보여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바르는 스킨케어 제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그들의 일상 깊숙한 곳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서적 주파수는 그들의 보수적인 도덕률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무의식 중에 한국은 가장 세련되고 친근하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상적인 국가로 각인되었습니다. 문화라는 부드러운 융단 폭격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외교관이나 정치인도 만들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호감과 신뢰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정학적 반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는 반도라는 좁은 땅에 갇혀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지정학적 운명을 탓하며 스스로를 고래 싸움에 낀 한 마리 새우라고 비하하곤 했습니다. 군사적 패권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뼈아픈 한계라고 여겨왔죠. 그러나 21세기의 외교 무대에서 바로 그 점, 강대국 특유의 제국주의적 야심이나 오만함이 없다는 그 완벽한 무해함이 오히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무기로 돌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프리미엄은 단순한 상품의 품질을 넘어서 정치적 야욕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뢰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의심스러운 자에게는 결코 집의 열쇠를 맡기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내 가족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자 내 딸이 열광하는 음악의 나라이며 나 스스로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총구의 위협 대신 눈부신 미소로, 압박 대신 감미로운 멜로디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완벽하게 허물어버린 대한민국. 바로 이 완벽하게 조립된 무해하고도 매력적인 이미지 덕분에 자존심 강하고 의심 많기로 소문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비로소 믿을 수 없는 외교적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유럽의 콧대 높은 선진국들에게는 죽어도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은밀하고 육중한 영역을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기꺼이 통째로 내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솔직하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볼 차례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 화장품을 사고 마트에서 라면을 사 먹는 것과 국가의 영공을 지킬 전투기를 사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고 한국의 아이돌 음악이 듣기 좋다고 한들 수조 원이 오가는 국방과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단지 대중문화를 향한 팬심만으로 결정할
바보 같은 국가 지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와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는 한 번 도입하면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 부품을 교체하고 기술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가와 국가가 피를 섞고 운명을 함께하는 혈맹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부드러운 문화 권력은 어떻게 이토록 차갑고 육중한 강철의 세계까지 집어삼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앞서 중동의 강국 아랍에미리트가 대한민국에 무려 94.8%라는 기적 같은 긍정평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호감도의 밑바탕에는 놀랍게도 10수년 전부터 싹 트온 국가 핵심 인프라에 거대한 교류가 깔려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09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을 수입한 대단히 상징적인 국가입니다. 당시 원전 계약 규모만 20조 원을 훌쩍 넘겼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과 2026년에 이르러 양국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국방 체계 구축과 거대 자본 투자를 포함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군사 및 인프라 협력의 최종장을 찍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폴란드와 중동의 여러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한국산 주력 전차와 최첨단 자주포, 그리고 방공 미사일 체계가 이들 국가의 심장부로 속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들이 과연 한국의 연예인을 좋아해서 이 거대한 무기들을 사들였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은 한국산 무기의 압도적인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능력,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사 전문가와 외교관들은 입을 모아 하나에 보이지 않는 결정적 변수를 지적합니다. 바로 치열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묵묵히 빛을 발하는 정서적 무장해제의 힘입니다. 국제 무기 시장이나 대형 인프라 수주전은 본질적으로 극도의 정치적 의심과 피 말리는 신경전이 난무하는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은 무기를 파는 대신 복잡한 정치적 조건을 내걸거나 때로는 지독하게 거만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기 일쑤입니다. 상대국 입장에서는 기술이 필요해 무기를 사면서도 늘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상대국 수뇌부와 실무진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이미지는 다릅니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세련되고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거실에서 보던 따뜻한 드라마와 일상에서 기분 좋게 소비하던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 숨막히는 외교전의 가장 거친 마찰음들을 마법처럼 부드럽게 윤활해주는 것입니다. 정치적 조건이나 내정 간섭의 압박 없이 깔끔하게 기술을 공유해주면서도 정서적으로는 깊은 유대감과 예의를 갖춘 나라. 문화라는 낭만적인 미끼로 싹을 틔운 이 맹목적인 신뢰가 결국 타국의 안보와 에너지라는 가장 무겁고 은밀한 심장부까지 단숨에 꿰뚫어버린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오직 문화적 매력이라는 무기 하나를 지렛대 삼아 남의 나라 핵심 인프라를 통째로 따내는 이 경이로운 나비 효과를 성공시킨 나라는 진짜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총 한 발 쏘지 않고 타국의 피를 흘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인의 일상과 국방력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경계 없는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완벽한 권력 팽창의 서사시 속에는 너무나도 뼈아프고 기묘한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 원의 자본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전 세계가 동경에 맞지 않는 이 빛나는 제국에서 정작 그 제국을 세운 황제는 자신의 옥좌를 깎아내리며 매일 한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 기묘한 역설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아주 냉정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지갑을 열게 하며 종국에는 그 나라의 안보와 인프라까지 쥐락펴락하는 이 엄청난 권력의 마법을 왜 하필 대한민국만이 부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돈과 기술, 그리고 화려한 대중문화만 놓고 본다면 세계 지도 위에는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던 부유한 선진국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절대적인 호감의 영역을 결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1980년대와 90년대 전 세계를 휩쓴 애니메이션과 게임, 대중음악으로 일찌감치 아시아를 넘어선 문화 제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었고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하지만 그들의 소프트 파워는 어느 순간 너무나 뚜렷하고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라는 이름은 결코 지울 수 없는 식민 지배의 잔혹한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만화가 재미있고 전자제품의 성능이 뛰어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팽창을 경계하는 이웃 국가들의 본능적인 거부감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유서 깊은 강대국들은 어떨까요? 그들 역시 수백 년 동안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남미 대륙을 착취했던 제국주의의 원죄를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자본을 들여 원조를 하고 세련된 문화를 전파하려 해도 그 손길 이면에는 늘 개발도상국들을 미개하게 여기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특유의 오만함과 가르치려 드는 태도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들조차 서방의 호의를 순수하게 믿지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과거에 겪어야만 했던 뼈아픈 가난과 처절한 파괴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타국을 침략해 제국을 건설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20세기 중반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던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지금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수많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한국의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과 최첨단 스마트폰, 그리고 화려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을 느낍니다. 서구의 부유함이 태생적으로 물려받은 범접할 수 없는 귀족적인 특권처럼 느껴진다면 한국의 번영은 밑바닥에서부터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적, 즉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희망의 증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의 아픔과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딛고 일어나 맨주먹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위대한 생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동남아시아의 습한 정글 속에서도 한국이 내미는 손길은 제국주의자의 위선이 아니라 먼저 가난과 고통을 극복해낸 선배가 건네는 진심 어린 연대와 희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만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겪는 치열한 경쟁, 가족을 향한 지독한 헌신, 그리고 계층을 뛰어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들 자신의 팍팍한 삶과 너무나도 깊게 공명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던 변방의 아픈 역사가 21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 절대 다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정치적, 감정적 자산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어루만질 수 있다는 그 지극히 인간적인 진리가 국제 정치의 거대한 권력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나라는 이제 총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수억 명의 마음을 정복하며 그들의 인프라와 안보까지 책임지는 가장 따뜻하고도 막강한 무형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절반이 이 기적 같은 나라의 궤적을 우러러보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진작에 눈치챈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웅장함을,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작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 한국인들만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이 찬란하고 거대한 기념비 속에서 대체 왜 그 기념비를 직접 세운 우리는 오직 갈라진 틈새와 얼룩진 상처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아주 뼈아프고도 기묘한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전 세계 외국인의 80% 이상이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열광하며 심지어 우리의 국방력과 인프라의 자국의 명운을 기꺼이 맡기는 이 빛나는 2026년. 대체 왜 정작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고작 60.4%라는 초라한 수치로 스스로를 긍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려 22%포인트나 벌어진 이 거대한 인식의 간극 속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등잔 밑에 시각상실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하고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등잔일수록 그 빛을 만들어내는 등잔의 바로 밑바닥은 역설적으로 가장 짙은 어둠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바깥에서 이 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역동성과 치명적인 매력,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기술력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성벽 안쪽에 갇혀 매일매일 그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장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숨이 막히는 지옥철에 몸을 구겨 넣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가혹한 부동산 가격 앞에 좌절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 경쟁 속에서 청춘들은 피를 말립니다. 저녁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죽일 듯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는 불평등과 세대 갈등의 파열음이 끊이지 않죠.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자잘한 결함과 마찰음, 매일 피부로 겪어내야만 하는 생존의 팍팍한 스트레스에 돋보기를 들이대는 순간 국가의 거대한 성취 같은 것은 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공허한 껍데기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짙은 우울감과 자기 비하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아주 놀라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토록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는 결코 이 나라가 객관적으로 후퇴하거나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이대는 도덕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잔인할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어제의 기적적인 성공은 오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불편함은 내일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치명적인 적폐로 간주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지독한 불만족과 가혹한 자기검열이 잿더미였던 나라를 반세기 만에 세계 최상위권의 강대국으로 밀어올린 가장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완벽해야 하고 더 가혹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처절한 생존의 강박증. 그것이 지금 전 세계를 매혹시킨 가장 세련된 콘텐츠를 만들었고 세계 최고의 정밀한 반도체를 빚어냈으며 오차없는 무기와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는 정작 한국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뿜어낸 한숨과 스트레스를 연료로 삼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찬란한 불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환호하지만 정작 그 불꽃을 피우기 위해 자신을 태우고 있는 우리는 타들어가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믿는 대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제국을 건설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일로 돌려보아야 할 때입니다. 2026년 현재 여전히 우리의 소비재를 탐하고 우리의 방산 인프라를 수입하려는 수백조 원의 거대한 자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공청소기처럼 대한민국을 향해 빨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질문은 세계가 우리를 계속 사랑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 우리가 알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2007년 이란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싹줬던 작은 불씨는 2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며 수백조 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경제적 태풍이자 지정학적 지각 변동으로
진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식음료 수출 목표를 160억 달러로 올렸고 2030년까지 소비재 수출 전체 규모를 7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냈습니다. 하드웨어 수출의 끝판왕인 국방 인프라 역시 올해 200억 달러 점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드러운 폭격으로 시작된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전 세계의 일상과 안보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거대한 제국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모든 권력은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영토를 빼앗은 나라는 군사력이 쇠퇴할 때 무너지지만 매력과 호감으로 세워진 이 무형의 제국은 거대한 군대 대신 미세한 감정의 균열만으로도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던 대한민국의 무기는 서방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따뜻함, 예의,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처절하게 쌓아 올린 찬란한 생존의 서사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콘텐츠가 어느 순간 얄팍한 자극만을 쫓으며 고유의 섬세함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혹은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과거 서방 강대국들이 범했던 끔찍한 오만함을 답습하며 남을 내려다보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사우스와 중동이 우리에게 열어주었던 마음의 빗장은 그들이 유럽을 밀어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하게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 위대한 제국을 위협하는 가장 현실적인 적은 국경선 밖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2%포인트의 간극, 즉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내부의 지독한 분열과 혐오야말로 이 제국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를 동경하며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안에서는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과 세대 간의 반목으로 사회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옥이라 부르며 내일을 포기하려 합니다. 세계인들은 잿더미에서 우뚝 선 우리의 기적적인 과거의 찬사를 보내는데 그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은 정작 스스로의 옥좌에 앉아 다가올 멸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괴한 풍경. 이것이 바로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가장 서늘한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눈치챈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와 거대한 체급을 혹시 우리 한국인들만 쿨한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타국을 지배해 본 적이 없기에 이 거대한 권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존중해야 할지 아직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 세계의 지갑과 심장을 열게 만들고 남의 나라 국방과 에너지까지 책임지게 된 무혈입성의 제국. 우리는 그 빛나는 제국의 주인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단지 그 거대한 체급의 무게를 견뎌낼 내면의 단단함을 아직 채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등잔 밑에 짙은 어둠에서 벗어나 시선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내쉬는 당신의 그 고단한 한숨들이 모여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가장 눈부신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거대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무대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일 차례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권력은 총구가 아닌 텔레비전 화면과 일상의 소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뢰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95%의 지지를 뿜어내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서, 매일 한국에 빠져 사는 인도의 거실에서, 그리고 여전히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대한민국의 어느 좁은 골목길에서 이 제국의 다음 역사는 과연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우리는 이 찬란한 옥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걷어차 버리게 될까요? 그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냉철한 이성에 남겨두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